한 40 중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간병 문제나 이런 게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게 돼요. 만약에 조금 더 중증이나 중병에 걸리신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간병인까지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소득에 또 감당 안 되는 게 사실 교육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솔직히 이제 달콤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최소한으로 비용을 이제 계속해서 절약하는 방식으로 고민해야지 남들하고 비교하다가는 그냥 50대 때 완전히 거지 됩니다. 박종경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30대 때 돈을 좀 모아가지고 뭔가 좀 투자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해서 이제 좀 인생에 좀 소위 말하는 좀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사실 더 많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40대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돈 문제들에 좀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뭐 변호사님이시니까 뭐 다양한 분들 만나셨을 텐데 40대인데 막 돈이 없는 분들 뭐 이런 케이스들도 좀 보셨나요? 예, 상당히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0대는 항상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직장 생활이 위험해지는 시기죠. 이제 네. 대부분 뭐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까지는 아니어도 뭐 정리해고라던가 뭐 회사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정들이 생기죠. 뭐 갑자기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회사가 어려워진다거나 요즘에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안전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대기업만 들어가면 인생이 그냥 이제 뭐 탄탄대로를 걷고 이런 시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0대가 돼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부모님 간병비 문제랑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비 문제예요. 그래서 그 제가 계속 많이 보고 있는 게 이제 보통 뭐 신도시 부부 이제 신혼부부에서 한 아이가 10살이 넘어가고 뭐 아니면 조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부터 이제 사교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는데 네. 그리고 뭐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거 이제 보내시는 분들은 또 사전에도 이제 많이 돈을 지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저희 부모님 세대가 한 평균 결혼 혼인 연령이 한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살에 아이를 낳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딱 그 자녀가 40살이 됐을 때 70대에 접어드시게 네.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당연히 이제 어떤 인간이든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 건강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제가 이제 조금 안 좋은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뭐 독거노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혼을 한 가정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은 자 이혼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부부분이 서로 이렇게 이제 건강을 챙겨주거나 서로 어떤 부양을 하거나 뭐 간병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자녀가 그 해당 부모님에 대해서 부양 책임을 갖게 되거나 다행히 그냥 그 부모님께서 여러 가지 뭐 자금이나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은 상관없지만 상당수의 일반적인 가정은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활비나 간병비를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좀 생깁니다. 네. 그러면 한 40 중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간병 문제나 이런 게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게 돼요. 만약에 조금 더 중증이나 중병에 걸리신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간병인까지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소득에 또 감당 안 되는 게 사실 교육비예요. 그래서 네.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출이 뭐 거의 대부분 노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교육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이제 꽤 문제가 많이 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것 주변 부모와의 어떤 교육비 비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다고 저는 그 실제 사례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거예요. 옆집에 있는 아이가 어디 학원에 다닌다 그러면 우리도 일단은 보내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인간관계를 지금 하는 곳이 사실 학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많은 경제적 문제가 발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20, 30대 때는 나 혼자 나만 잘 건사하면 되니까 뭐 아끼고 살 수도 있는데 이제 한 40대쯤 되면 이제 부모님이나 뭐 자녀들한테 돈 쓰는 거를 뭐 끊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모아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분들은 막 대출 받아서라도 막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이걸 끊을 수는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이거? 그렇죠. 일단은 제가 뭐 간병비는 진짜 병원비는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답이 없고 그나마 제가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돈을 적게 쓰면서 교육할 방법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돈을 적게 써라. 예, 그러니까 돈을 아예 안 쓰라는 표현은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이제 아비투스나 이런 책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 연구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책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번에 미국의 부통령이 된 제이디 벤스가 이제 썼던 책인데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교육에는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계층을 역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아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투자는 네.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인정인데 다만 내 노후가 포기될 정도, 내 노후가 준비가 되지 않을 정도의 소비를 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많이 보는데 그 주로 갑자기 좀 많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 50대 후견 소송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후견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금치산자라고 했던 그 네. 소송이에요. 그 후견 소송은 예를 들면 아버지가 뭐 갑자기 치매나 이런 게 이제 걸리게 되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 보통 이제 배우자거나 아니면 자녀가 후견인 신청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제 대신해서 법률행위라고 뭐 계약도 하고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죠. 그 교육을 딱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딱 갑자기 그 치매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 가장이. 그러니까 교육이 끊겨요. 그때 되고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대학교 등록금도 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꽤 벌어지거든요. 이런 걸 할 때 제가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녀가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자립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당장 나가서 월세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도 배양을 시키는 쪽으로 교육을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40대 분들의 경우에 제가 꼭 이건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를 챙기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아이의 경제관념을 반드시 교육을 제대로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는 학원을 다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토익 학원, 뭐 어떤 뭐 무슨 준비 학원, 자격증 학원 이런 건 안 다녔는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한 몇 년이 걸려요, 원래.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할 수 있고 혼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익히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서 좀 학원을 보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비용도 많이 줄어드는 데다가 최근에는 20대 분들도 굉장히 학원 비용에 많이 씁니다. 특히 네. 취업 준비 비용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게 50대가 되면은 갑자기 이제 숨이 턱 막히기 시작을 해요. 40대 때야 이제 소득의 절정기 시기니까 괜찮은데 50대에 돼서 만약 퇴직을 하시거나 실제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20대 때에도 부양을 해야 되고 20대 때에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다 취업도 또 늦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하신다면은 아이가 스스로 이제 독서를 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도 조금 배양을 시켜주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말씀하신 그 경제관념과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자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네. 이 두 가지가 사실 없는 부모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어떤 네. 교육 구조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내 애를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니까 나도 자신이 없으니까 전문가인 학원에 보내는 게 이제 너무 이제 익숙해진. 네. 그게 다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부모님이 그걸 몰라도 자녀한테 그걸 알려줄 수 있나요? 이게 조금 저도 뭐 당연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 솔직히 이제 달콤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네. 먼저 부모님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책을 스스로 읽게끔 하는 훈련을 해주시는 건데 네. 그거를 하려면 부모님이 집에서 책을 읽으시고 그거를 어릴 때부터 네. 적어도 30대 중반 이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쉬운 말씀을 못 드려요. 이게 사실은 그래도 부익남 채널 보시는 분들은 돈에 대해 욕심도 있으시고 솔직히 네. 이제 부를 축적하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쉬운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쉬운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제일 어려운 길이고 교육의 정도는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 먼저 책 찾아서 보소 공부하고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환경을 조성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일본에 이제 한 어머니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녀 셋이 다 도쿄대에 보낸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실에 책상을 세팅한 다음에 자녀들과 부모님이 같이 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데 다 각자 책을 읽는 거예요. 뭐 같이 토론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네.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려면 일단 부모님이 책을 읽어야 되고 공부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집에 돈이 없을수록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부자분들이 사교육비에 지출하시고 이런 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부모님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거를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네. 제가 과거에 좀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제 교육봉사 쪽을 조금 했었는데 봉사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좀 어려운 집안의 친구들을 많이 가르쳐 주는 걸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어려운 집에 가면은 제일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집이 정리가 안 돼 있다. 약간 쓰레기 냄새가 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공부를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집이 더럽다는 거는 집이 정돈된 환경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해서 주의가 산만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당연히 스스로가 공부를 좋아하거나 어떤 내가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나 의지가 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가 그게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달콤한 해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거를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에 이제 부모가 맨날 핸드폰 보고 막 게임하면서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고 하면 사실 그게 안 먹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당연한 건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사교육비라는 걸로 좀 퉁치고 그냥 돈으로 때우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죠. 네. 물론 그 이제 부가 이미 충분하게 축적돼 있으신 분들은 뭐 예를 들면 해외 유학을 보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교육하시는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부지런해야 된다. 네. 이게 30대랑 40대가 가장 큰 차이가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보면은 한 30대 때는 그래도 비슷비슷한데 40대 되면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저는 지금 30대 제가 후반인데 벌써 지금 심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40대 됐을 때 이제 돈 문제가 좀 해결돼 있는 집안들도 있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돈 문제밖에 없을 것 같은 집도 있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이쯤 되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뭐 소위 당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런단 말이죠. 네. 근데 이 40대 뭐 중반쯤 돼서 회사를 나오게 되면 뭐 이제 직업을 뭘 구해야 될까? 우리나라가 또 이게 약간 40대 중후반부터는 좀 취업 좀 안 된다 안 이런 되지.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말씀드리는 게 내가 하는 만큼 버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40대 중반이 되면은 안정적인 직장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네.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안정적인 직장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40대가 돼서 만약에 퇴직을 하셨다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밑바닥으로 내려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를 말씀드리면 이제 한 중견 기업이나 이제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좀 불이 좀 예기치 못하게 이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제일 장벽이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어떤 일이든 하셔라. 그냥 일단 40대가 돼서 퇴직을 한 다음엔 일을 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원래 내가 중산층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나의 생활 수준을 낮추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멋있지 않은 일을 못 버티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사실은. 네. 네, 사실 많고 이거를 이제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정말 뭐 예를 들면 실제로 뭐 장내 지도사라던가 이런 직업을 저는 권해요. 왜냐면 이제 그쪽은 물론 약간 영업적인 부분도 좀 섞여 있고 뭐 공제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이든 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라도 일단은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 40대 돼서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거에 그냥 완전히 몰두를 해서 역량을 쌓아가면서 조금씩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이런 일들도 있고 뭐 기술 직군 뭐 예를 들면 뭐 전기 배선 아니면 뭐 인테리어 물론 인테리어도 요즘에 이제 건설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안 좋은 걸로 저도 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몸으로 익혀야 되고 처음에 막 일당 6만 원 8만 원 받으면서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친구도 그쪽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정말 갔을 때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일을. 네. 아무도 안 가르쳐 주고 그쪽도 문화가 되게 조금 이렇게 잘 안 가르쳐 줘. 친절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쪽 문화가. 근데 네. 그냥 정말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그냥 보면서 배우는 거죠. 보면서 배우고 이런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일단은 뭐 예를 들면 내가 하루라도 더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일단 가서 무조건 일을 익히는 쪽에 집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과거를 떠올려봐야 이게 의미가 없는 걸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40대 때 이제 조금 실직하신 다음에 일을 가려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는 경험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사장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주로 자영업.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그래도 수중에 퇴직금도 있으실 테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돈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내가 뭐 밑바닥 내려가면서 막 안 좋은 소리 듣고 일을 하는 생각보다는 일단 돈을 써서 뭔가 창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밑바닥에서 아르바이트든 어떤 일이든 그냥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또 실제로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걸 장기적으로는 프리랜서나 사업화할 수 있는 일을 하셔라 이렇게 많이 권하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딱 40대 정도가 이제 아마 매너리즘에 좀 빠지고 뭔가 일하는 거보다 좀 많이 받는 듯한 생각도 막 들면서 네. 이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약간 그 마음 복잡하거든요. 네. 근데 그쯤 되면 또 회사가 이걸 보고 얘 내보내야 되겠네. 네, 맞습니다. 딱 그런 마음이 들 딱 그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도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핵심인지 얘는 좀 내보내야 되는 뭐 이런 것들도 막 본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럴 거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30대 한 중후반 좀 한 회사 한 10년 다니면 이제 좀 그냥 대충 하자 막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러면은 회사를 재직하는 도중에는 어떻게든 뭐 좀 경력을 더 좀 열심히 네. 일을 해야 된다. 네. 아니면 뭐 어떤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될까? 뭐 네. 자격증이나 이런 거? 저는 자격증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네. 이게 요즘에 그게 사고가 많아요. 지금 20대 분들도 그렇고 40대 분들도 그렇고 자격증 취득이 곧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자격증 취득보다는 그냥 이거 제가 했던 방식인데 20대 초반에 했던 방식인데 네. 어떤 일을 배우고 싶으면 그거 일을 하는 사람 가서 그냥 사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냥 사정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저 사실 20대 초반 때 뭐 이렇게 물류센터 가서 뭐 이것도 날라보고 했는데 그냥 가서 나 이 일 하고 싶어요. 나 미친 듯이 열심히 할게요. 그거로 하면서 전 배우는 게 훨씬 빠르고 바로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그냥 한 달 정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배워서 그냥 제가 최근에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식으로 청소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배운 다음에 네. 청소 업체를 창업을 하셨어요. 그냥 그리고 주로 어떻게 홍보하냐면 블로그나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청소 계약 받아가지고 한 월 700만 원 정도 벌고 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원래 회사 다니다가 이제 나온 분인데 처음에 친구가 청소업체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정말 사정사정을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이런 일 안 해봐서 못한다 너. 네. 너 몸 쓰는 일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이제 간절하게 해서 이제 청소업이 이제 돈도 되고 또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게 유일한 좀 해결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원래 조금 사업적으로 생각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저는 40대보다는 조금 30대 때 도전을 하셨으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사업 시작이나 창업의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말리는 이유는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 네, 성공 확률도 그렇고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 그 가맹점 구조를 알면은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이게 내가 하는 만큼 올라가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영업 시간을 늘리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거를 해서 차별화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차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소득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장 한 몇 년 정도는 소득을 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아시겠지만 뭐 하다가 보면 이제 또 본사에서 뭐 인테리어 고쳐야 됩니다. 간판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연락 네. 오고요. 그러면 또 이제 돈 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메뉴 바뀌면 또 그것도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익이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다 보면은 저는 아주 추천드리는 편은 아니고 원래 20, 30대 때 요식업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원래도 그런 업계에 좀 전문성을 갖고 있었고 또 뭐 어떻게 해야지 마케팅을 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이렇다면은 뭐 40대 때도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프랜차이즈 창업하시는 분들은 20, 30대 때는 일반적인 직장이나 이런 거 일을 하시다가 연관이 없는데 프랜차이즈로 가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추천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의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큰 성공하시긴 하겠지만요. 네. 그럼 이렇게 40대쯤에 뭐 겪게 되는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나마 좀 막으려면 뭘 가장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만약에 40대 때 계속 직장을 유지하고 계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용 줄이는 거에 그냥 온 집중을 하고 네. 그냥 부부가 합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만약에 이제 결혼하셨다라고 하면은 부부가 무조건 그러니까 참 이런 표현하면 돈에 약간 미친 사람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40대 때가 진짜 준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거든요. 정말 마지노선. 그러니까 40대 때는 정말 그 소비 하나하나에 신경 써야 될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부익남님께서도 고생 총량의 법칙 가끔 네.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네. 너무 공감하는 게 20, 30대 돈을 아꼈으면 40대 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40대 때 와서 이제 돈을 아끼려고 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이미 여러 가지 돈 들 환경은 많이 조성이 돼 있고, 아이도 있지, 뭐도 있지 하니까.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아이를 낳으셨다. 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 영유 일단 안 보내요. 안 보내고 어린이집만 보내요. 어린이집 7살까지는 지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거 생각해 주시고, 최소한으로 비용을 이제 계속해서 절약하는 방식으로 고민해야지 남들하고 비교하다가는 그냥 50대 때 완전히 거지됩니다. 진짜 완전히 거지되고, 그리고 이제 중산층 분들로 태어나서 이제 사실 밑바닥 경험 안 하신 분들이 요즘엔 많아요. 특히 40대, 30대 분들 중에.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중산층으로 태어나게 되고 가정이 중산층 가정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면은 내 소비 수준을 줄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40대 초가 됐는데 진짜 돈을 모아야 된다. 정말 극단적으로 한번 줄여봐야 돼요. 정말 극단적으로 줄여보고, 아직 회사 다니실 때
무조건 회사 다니실 때 해봐야 되는데 이게 위기의식이 없으셔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하나 조언 드리는 게 있어요. 50대 때 망한 분들을 만나봐라.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셔라. 50대 때 정말 힘든 사람들을 만나봐라.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충격요법을 가해야 소비 수준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저는 뚜렷한 방법을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한 10년 선배들 나가서 뭐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뭐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비교군이 또 없어가지고 내가 막연하게 그냥 잘 되겠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사람하고 이제 부랴부랴 하는 사람의 어떤 차이. 네. 그게 지금 갈리는 게 되다. 네, 그리고 항상 저는 이게 공부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대, 30대 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특히 역사에서는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영끌해서 망했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영끌해서 망하는 분들보다 아무것도 안 해서 망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저는 그거에 좀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20대 때 영끌해서 뭐 부동산 샀다가 망한 분도 있죠. 근데 이분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만 활용을 하면 좋은 경험이 되니까 다음에 더 좋아질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게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기의식은 내가 편안하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 지금 삶이 좀 편안한데? 네. 좀 루즈한데? 이런 느낌이 들면 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네, 항상 좀 여유가 생기고 뭔가 좀 넷플릭스 보면서 좀 지루한데 막 이런 느낌을 받을 때 그때가 뭔가 인생에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맞습니다.